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방사선 영상정보학 및 실험 챕터 4 방사선과 물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강의 자료 챕터 4의 2페이지를 펴시면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자, 오늘 배울 개요는 X선량 및 선질, X선과 물체의 상호작용, X선 감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챕터 보기에 앞서서 선량과 선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량이란 어떤 개념인지, 선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그 다음에 선질은 어떤 개념인지 보고 선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량 및 선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선량과 선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고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량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겠죠. 방사선량은 그 방사선 발생 장치로부터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이 방사선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측정하면 그게 선량이죠. 그러면 이 방사선 발생 장치, 특히 엑스레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엑스레이를 배웠을 때 엑스레이 발생 장치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는 두 종류의 엑스레이가 발생한다 그랬죠. 엑스레이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제동방사, 또 하나는 특성 엑스레이. 요두 방사선이 합쳐져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X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X선 스펙트럼은 그 에너지에 대한 방사선 양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X선 스펙트럼의 예를 보시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가로축은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 그리고 세로축은 여기 인텐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색이라고 써볼게요. 엑스레이는 자, 제동방사랑 특성 엑스레이가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는 그 스펙트럼의 예제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일단 제동방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있죠. 특성 엑스레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엑스레이 스펙트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 나와 있죠. 이 끝에 엑스레이 에너지의 끝을 튜브, 피크, 볼티지. 그래서 킬로볼트 피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왜 피크라고 나와 있냐면 피크 에너지가 여기라는 말인데, 만약에 여기가 끝이 70이다 그러면 얘는 70kV의 관전압을 쓴 겁니다. 그래서 70kV의 관전압을 쓰면 이 피크 에너지가 70keV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관전압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성 엑스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예요. 교과서에는 여기가 알파로 나와 있고 여기가 베타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네요. 자, K 특성 엑스레이인데 왜 알파 베타가 있냐면, 특성 엑스레이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K각이 있고 그 다음에 L각, M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핵, 그 다음에 K, L, M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K 특성 엑스레이는 자, K각에 있는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위에 있는 각에서 위에 있는 각에서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 준위차만큼 방출하는 에너지를 특성 엑스레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K각이 비면 바로 위 L각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M각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K랑 제일 가까운 L각에서 내려온다면 이거를 K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M각에서 내려오면 이거를
K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K 알파보다는 K 베타가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순서가 지금 교과서에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 선량은 이 세기가 되는데 이 세기가 바로 X 선량인데 이 X 선량은 이 스펙트럼의 이 넓이가 됩니다. 넓이, 이 면적. 이 면적이 X 선량입니다. 그러면 이 X 선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촬영을 할 때 촬영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전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전압이 증가를 할 때 선량은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관전류가 증가하면 선량은 증가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증가를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관전압과 관전류에 따른 선량 증가의 메커니즘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교과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관전류가 증가를 할 때 이 관전류가 증가를 하면 써봅시다. 관전류 증가하면 음극에서 방출되는 전자수 증가. 음극 전자수 증가하고 전자수가 많아지면 이 전자들이 양극의 타겟에 도달하는 전자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양극에서 방출되는 광자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이래서 광자수 증가. 광자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곧 선량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관전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관전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음극의 전자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음극의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면 자, 양극의 광자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광자 에너지도 증가하고 광자 수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음극의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데 이때 광자의 에너지도 증가하고 광자 수도 증가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전류의 변화에 따른 광자수 증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의 타겟이 있죠. 그리고 음극에 필라멘트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전자들이 이렇게 양극 타겟 쪽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자, 관전압 고정시키고 그 외 나머지 조건들 전부 다 갖고 관전류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관전류를 증가를 시킬 때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열 전자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보면 자, 관전류와 방출되는 열 전자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1mA일 때 열전자가 1개 발생했다. 그러면 2mA일 때는 2개, 3mA일 때는 3개.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보면 이 관계가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1mA를 걸어두면 한 개는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관계를 따져보면
이게 1mA일 때 1개라면 2mA일 때는 2배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절류를 증가를 시킬 때 이렇게 미리암페어의 배수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자, 여기가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세기. 자, 예를 들어 1mA일 때 이만큼의 스펙트럼이 발생을 했다면 2mA일 때는 이만큼. 그래서 그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1mA, 여기가 1mA, 여기가 2mA. 여기서 특성 X는 편의상 제외합시다. 자, 1mA일 때는 면적이 이만큼이죠. 여기. 근데 2mA일 때는 이만큼이 2mA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mA의 면적이 이 1mA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X설량은 스펙트럼의 면적인데 이 mA를 배수로 2배로 증가시키면 스펙트럼 면적도 2배로 증가한다는 거죠. 만약에 4mA면 이게 4배만큼 더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4mA일 때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참고로 스펙트럼에서 이 KVP가 고정됐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끝에 에너지를 보고 알면 됩니다. 이 끝에 에너지가 다 똑같아요. 1mA나 2mA나 4mA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곧 관전압이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절류의 변화를 보겠다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관전압의 변화에 따른 광자수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페어 고정. 네. 자, 양극에 타겟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극이 있죠. 그래서 음극에서 열 전자들이 나가는데 이때는 미리암페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전자 미리암페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방출되는 열 전자의 개수는 같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미리암페어를 1mA로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그냥 열 전자가 한 개 방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그냥 예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관전압만 변화시키는 거죠. 자, 하나는 20kV 피크, 또 하나는 10kV 피크.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먼저 1번, 얘는 2번이면, 자, 1번 20kV 피크에 관전압을 걸었을 때 열 전자 한 개에서 나오는 광자수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kV 피크면 자, 여기서 발생되는 열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냐면 얼마겠어요? 여기서 20이니까 20케브가 되겠죠. 열 전자 에너지는 20케브입니다. 그죠? 20케브의 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과 반응을 하죠. 전자가 타겟과 반응을 해서 이 에너지를 잃는데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봅시다. 자, 여기 타겟에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있겠죠. 자, 원자들이 있다고 치면 자, 전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전자는 제동방사랑 특성 엑스레이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특성 엑스레이는 편의상 제외를 하고 제동방사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자가 무수히 많은 원자 중에 이 원자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원자의 핵의 핵력을 받아가지고 감속하면서 5케브의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5케브 한 번. 그럼 얘는 15가 남아있죠. 그럼 15가 남아있으니까 또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5케브 또 한 번. 핵력을 받아서 잃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핵력을 받아서 5케브를 잃었고, 여기 가서 또 5케브를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동하면 에너지가 이 최초의 열전자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이 전부 이것들이 엑스레이로 다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10케브의 전자가
입사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C케브의 전자는 얘도 마찬가지로 특성 엑스레이 제외하고 제동 방사만 고려하면, 예를 들어서 요 원자를 지날 때도 이 원자를 지날 때 O캡을 잃었고, 그리고 이 원자를 지날 때 O캡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에너지를 다 잃었죠. 0이 되고, 그때 이 에너지를 잃은 만큼 방출된 제동 방사 엑스레이는 총 5케브 더하기 5케브에서 10케브가 되죠. 그래서 총 방출되는 광자 수는 얘는 10케브일 때는 2개가 되는 거고, 20케브일 때는 4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둘은 현재 전제 조건이 일단 그 제동방사만 일어났고, 특성 엑스레이는 그냥 무시했고요. 제동방사일 경우에만 광자가 어떻게 방출되는지, 광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봤죠. 그랬더니 그냥 일단 5케브씩 잃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는 20케브일 때는 4개의 광자가 나왔고 10케브일 때는 2개의 광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관전압이 높은 놈이 광자수 방출이 많아지는 거 맞죠? 그거 하나는 설명이 됐고, 또 한 개,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인데, 자, 1mA일 때 한 개의 열전자가 나갔고, KVP는 하나는 20kV 피크, 하나는 10kV 피크, 이렇게 또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이 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원자 핵력에 의해서 한 번에 다 잃었다고 봅시다. 제동방사 하면서 한 번에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20케브일 때는 이 전자가 이 원자 핵과 한 번 반응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잃죠. 그러면 그게 20케브가 되고, 10케브짜리는 들어갔을 때 이 에너지를 다 잃으면 그게 그냥 10케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케브랑 10케브일 때 어떤 게 더 에너지가 큽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20케브짜리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전압이 증가할 때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광자의 에너지도 증가를 하고, 그죠? 20케브, 10케브니까. 그리고 또 광자의 수도 증가를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가 높으니까 여러 번 짜잘하게 나눠서 광자를 방출할 때, 예를 들어 얘는 4번을 방출하면 4개가 되는 거고, 얘는 2번밖에 방출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전압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 광자의 개수적인 측면, 그러니까 20케브를 4개로 방출하냐, 10케브를 2개로 방출하냐, 이 관점 하나랑, 그 다음에 요 20케브 에너지니까 얘를 한 번에 다 잃었을 때는 광자 하나가 나오지만 얘는 20케브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에너지를 다 잃어서 광자가 하나 나오지만 얘는 최대 에너지가 10케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엮여지면 어떤 관계가 나오냐, 스펙트럼에서 여기는 에너지가, 여기는 세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kV일 때는 이만큼, 그리고 20kV일 때는 이만큼, 이 관계가 되죠. 여기는 10kV 피크, 여기는 20kV 피크, 여기는 10, 여기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선량의 넓이를 보시면, 자, 10kV일 때는 이만큼, 그 다음에 20kV일 때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냐,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작은 면적의 넓이, 자, 10kV 피크 분의, 자, 큰 면적 20kV 피크에 이거의 제곱만큼의 비율로 그 관전압이 높은 쪽에 선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면 이 면적 넓이의 관계가 미리암페어 세컨드는 그냥 정비례 관계인 거고, 정비례. 킬로볼트 피크는 제곱의 비례인데, 정확히 말하면 킬로볼트가 작은 거분의 킬로볼트가 큰 것의 제곱, 요거의 비율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 정비라는 말은 광자수
미리암페어 증가, 광자수 증가, 정비례에서 증가한다. 그리고 킬로볼트 피크가 증가하면 광자수도 증가하는데 킬로볼트 작은 것분에 킬로볼트 큰 거에 이거 제곱의 비율로 증가를 한다. 이 기본적인 것만 알았으면 앞으로 그 엑스레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 혹은 세기라는 개념, 인텐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그 방사선의 개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방사선 개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광자 플루언스라는 게 있어요. 걔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DA분의 DN. 얘는 뭐냐면 광자 그냥 단순히 개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만큼의 면적에 광자가 몇 개가 들어오는가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얘를 광자 플루언스라고 합니다. 광자 플루언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에너지 플루언스가 있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 광자들 하나가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엑스레이의 경우는 에너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광자의 에너지를 곱해준 것, 이거를 에너지 플루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플루언스는 각 면적에다가 들어온 광자의 개수에다가 각 광자마다 곱해지는 에너지. 얘는 에너지 맞죠? 그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곱한 거니까 이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각 광자마다 에너지를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플루언스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당 에너지 플루언스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플루언스율은 자, DA, DN, 거기 H 여기에다가 시간 개념이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 플루언스율이라고 하고, 자, 시간당 단위 면적당 광자의 에너지 플루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기라고 합니다. 세기. 방사선의 세기, 인텐시티. 아시겠죠? 그리고 곧 이거를 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량은 광자 개수의 에너지의 개념에 단위 면적에 들어온 그 시간 단위 면적당 시간당 들어오는 광자의 개수와 광자 각각 개수의 에너지의 개념이 전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5페이지에 가시면 그 이 방사선의 세기가 그 공기 중에서 이 거리의 역자승 법칙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거리의 역자승배로 감소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 거리에 따라서 이 에너지 플루언스율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방사선은 방사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그림처럼 3D로 입체적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소스가 있어요. 소스. 그러면 소스에서 이렇게 퍼지죠. 빔이. 방사니까. 뭐 이렇게도 퍼질 것이고 이렇게 퍼진다고 봅시다. 네, 그림은 이쁘진 않지만 그랬을 때 옆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스로부터 한 1m 지점의 거리라고 하고 여기를 2m 지점의 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1m 지점에서 선속을 측정을 해볼게요. 근데 선속 측정 넓이는 한 이만큼 된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2m에서 똑같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얘랑 길이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쪽 가까운 쪽은 선속이 더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되는 선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m 거리에서 방사선이 몇 개 나왔냐면 8개가 나왔다. 그러면 2m에서는 방사선을 몇 개를 맞냐? 그러면 거리가 2배로 늘어났죠. 그러면 얘는 거리 제곱분의 1이니까 거리 2배만큼 이만큼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만큼 감소하니까 8개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2개가 되는 거죠.
그 시간거리 차폐라고 하죠. 그 중에 거리를 띄우면 1에서 2m만 띄워도 들어오는 방사선 개수는 이 거리의 제곱만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리가 중요하죠. 그거에 대한 그림, 이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림이 페이지 5번에 나와 있고, 페이지 5번에 그 그림에 선속들 나와 있죠. 빨간색 선속. 그 선속들을 잘 세워보세요. 똑같은 면적, 그 A라고 써 있는 에어리어 같은 면적 안에서 그 선속도 보면 거리 R, 그 다음에 2R, 3R일 때 선속수가 점점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리의 제곱분의 1로 해서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방사선 선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까 A4용지에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그 왼쪽 위에 있는 특성 X선 K알파, K베타는 K알파 베타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관절류 증가할 때 음극에서 방출되는 전자수가 증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양극 광자수가 증가한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리고 관전압 증가할 때 음극의 전자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양극에서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 증가하고 양극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수가 증가한다.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관전류와 관전압의 변화에 대한 X선 스펙트럼이 오른쪽 두 개 그림에 나옵니다. 이 스펙트럼도 아까 예제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 교재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5페이지도 거리 역자승 법칙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강의 자료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X선 빔을 양과 질, 그러니까 양은 quantity, 그 다음에 질은 quality, 이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 퀀터티는 X선의 개수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질, 퀄리티는 X선의 에너지를 말해요. 곧 에너지는 투과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X선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투과력도 세지죠. 자, 그러면 세기라는 개념을 봤는데 아까 세기는 그 단위 면적당, 시간당 들어오는 광자들 각각의 에너지 플러스를 말을 한다 그랬죠.